오늘 세 가지 정도 이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이 제목 들으시면 참 정말 이거는 뭐 흥미롭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말 화가 나는 내용이거든요. 뭐 살인 사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천하 제일 횡령 대회. 앞에 은행 직원들의 이름도 잘 붙였어요. 네, 은행 직원들의 천하 제일 횡령 대회.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네네. 아마 잘 아시겠다시피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담당 직원이 기소가 되었는데 지난해 12월에 근데 범행 기간이 무려 15년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횡령액이 얼마게요? 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15년 동안 무려 3,089억.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89억. 그 부동산 이제 대출하는 거 있죠. 크게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2팀인데 여기서 자기가 이제 이게 부동산 대출. 네, 그 팀장 담당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50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시행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는 돈 네, 자체 액수가 규모가 완전 일단은 크구나. 컸을 거고 보면 근데 너무 이게 죄질이 안 좋은 게 시행사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금을 자기가 그냥 그래. 대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신청한 것처럼 위조해서 이야.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아니 그러면 네. 그 시행사에서 자기들 앞으로 대출금이 발생을 하면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원체 큰 돈을 네. 움직이니까 뭐 대출이 이렇게 맞아요. 네. 잘 모르나 봐. 근데 이게 그러니까 15년 횡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15년. 계산해 봤거든요. 네. 15년 동안 3,089억.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200억씩 해야 돼요. 1년에 200억.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은행 직원인데 1년에 200억씩 15년 동안 1년에 200억씩. 이 기업은 이렇게 근데 이게 웃긴 게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회사 못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걸 혼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나오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게 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 예를 들어 뭐 고객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뭐가 뭐 도용이 돼서 그 고객의 정보조차도 다른 직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정말 이 영업 방식 자체가 되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던 거죠. 야, 폐쇄적으로 다른 내 옆자리 동료들도 모르는 방식으로. 은행이라는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네요. 어떻게 실적이 되게 중요하는 일단 영업하는 파트는 실적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영업 데이터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공범도 있는데 공범이 고등학교 동창이다. 근데 이 동창이 결국에 이 은행 직원이 위조한 문서를 들고 시행사 직원으로 가장해서 사칭한 거죠. 내가 시행사 직원인데 뭐 돈 신청한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아마 같이 공범으로 이제 가담을 했는데 뭐 이게 직원들이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이런 걸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횡령할 수 있었던 완전 도와준 거 아니 이 정도면은 이건 은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그 돈의 흐름의 규모를 보면 정말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다니. 그러니까요. 직원 관리나 그 시스템 관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은행 한 개인이 15년 동안 3천억 횡령하는데도 15년 동안 그러니까 뭐 안 잡혔다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15년 동안. 엄청나네. 이게 경남은행이 역대 최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전부 다 피해 금액으로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게 3천 얼마가 다 지금 뭐 기소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제 사람들이 사실 뭐 이게 뭐 사실 몇 천만 원 횡령했다 그래도 되게 놀라웠는데 예전에는 은행에서 어떻게 요새는 하도 이런 게 많으니까
뭐 100억 넘어가지 않으면 커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우리은행에서 왜 횡령해가지고 그때도 엄청 네.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2012년부터 2020년 우리은행에서 총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직 은행 직원 A 씨 공범이 또 친동생이에요, 친동생. 친동생. 그래서 각각 징역 15년하고 13년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이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A 씨는 기업은행 기업 개선부 직원 우리은행 네. 기업 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면서 1인당 332억 700만 원 정도를 추징하는데 그중에 50억 정도는 공동으로 추징을 해라 이랬는데 이제 아까 변호사님하고 보면서도 이거 돈 없다고 하고 안 내면 그뿐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의 사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뭐 재산이나 이렇게 흐름을 추적할 수 없는 재산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추징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나와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뭐 수사도 열심히 했겠지만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한 사람이 과연 이런 거 예상 못하고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안 숨겼겠어요? 숨겨놨을 다 거라고 숨겨야지. 다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절대 안 네.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당연히 이런 것도 시나리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새 어떻게 이런 걸 못 잡겠어요. 근데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잠깐 살다가 나오면 되지라는 좀 아니란 생각도 있고 참 이게 나쁜 거죠. 우리도 뭐 예전에 그런 질문도 많았잖아요. 1년에 뭐 10억 주면 1억 주면은 교도소 그냥 갔다 올 수 있게. 그럼 갔다 온다는 비율이 대답이 되게 맞아요. 높은 게 엄청 되게 높았잖아요. 충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범죄에 대해서 조금 관대해가지고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거죠, 문제가. 와,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700여 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는데 15년 선고받는 게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기가 이제 아까 천하제일 횡령 대회라 했잖아요. 연도별 은행권 횡령액이 나와 있거든요. 네. 표로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한번 보세요. 이게 2017년에는 이게 이제 전체 은행권 횡령액이에요. 2017년에는 19억으로 시작했다가 2022년에 739억으로 엄청나게. 와, 그다음에 엄청나네요. 예. 그다음에 2023년 7월 기준 578억이에요. 그러면 이미 넘어. 이미 2022년보다 훨씬 더 또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은행별로 또 해놨어요. 우리은행은 733억이고 경남은행 562억이고 경남은행은 이게 아마 금액 자체가 전체 확인을 못 300-3천억까지는 이게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예. 모르죠.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SC 제일은행은 13억이네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는 은행 다 있잖아 여기. 국민은행 있네. 국민 KB저축은행 77억. 이야 정말 그냥 다 있는 다 은행. 있는 시중에 우리가 아는 은행. 아는 은행은 다 있구나. 이게 진짜 근데 이 횡령액이 물론 은행에 뭐 자기들이 부풀려서 만든 돈일 수도 있지만 은행은 사실은 고객의 돈으로 고객의 돈. 자산을 뭐 이렇게 운용하고 그런 예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주로 수익을 내는데 그 이게 무서워서 은행에 이거를 우리가 돈을 참 맡기기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네. 은행 안 믿으신다면서요? 저 은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 때문에 잘 안 가냐면 가면 뭐 직업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뭐 전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사업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현금을 좀 많이 출금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뭐 몇 천만 원 다녔는데 그게 의뢰인이 그 뭔가 합의금을 받으시고 소송 네네네네. 승소금을 받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계좌 흔적 남는 게 싫다고 현금으로 다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근데 뭐 알았다고 하고 제가 현금으로 이제 큰 돈을 해서 바로 은행에서 만나서 은행에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달받아 준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해서 요즘에 은행에서는 엄청 확인하거든요. 맞아요. 너 현금 왜 많이 하냐, 빼면. 너 뭐 하는데 이거 왜 누구 부탁으로 뽑는 거냐. 근데 딱 보이스피싱 보더니 때문에. 막 검색해 보더니 아 고객님 직업이
변호사시니까 변호 업무 이 업무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조금 소름 끼쳤어요. 약간. 네, 그분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너무 쉽게 또 그렇게 또 알아버리니까. 내 이름이나 뭐만 넣으면은 뭐 이 사람의 뭐 대출 상태나 예금매 이런 거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은행 가는 게 약간 막 다 까발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른 은행 거래 내역까지 네. 다 볼 수 네,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우리 개인도 다 볼 연동하면 수 다 볼 수 있는데 네네네네. 이제 그 직원들은 자기 은행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아까 이 은행별 횡령액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짚어낸 문제가 그거예요. 이 19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63건이 횡령 사건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 16건은 형사 고발도 안 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징계 처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5대 은행, 그러니까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대 은행을 조사해 봤더니 야, 그럼 형사 고발 안 해버려.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그런가? 약속 약속 그 만 원이에요. 아유, 100원짜리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필수적으로 형사 고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아마 은행별로 있을 거예요. 이게 야. 다른 뭐 그 기관 같은 데도 사실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금액이 아주 소소해서 이래 그냥 자체 징계하고 끝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단돈 100만 원 뭐 이렇게라도 몇만 원이라도 이게 횡령을 했다 하면 글쎄요, 이건 그 기준 자체가 문제네. 예. 만약에 그게 실제로 예. 존재한다면 결국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지금 똑같이 횡령권을 어떻게 그냥 넘겼을까요? 되게 그러니까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 해임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뭐 감봉하고 요 정도의 징계였고 다시 그 사람이 은행에 다닌다면 진짜 이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이렇게 계속 요거를 제대로 치료를 안 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근 5년 사이에 급증한 거잖아요. 은행에서. 그 은행은 신뢰가 가장 우선인데 이렇게 횡령액이 막 급증하면 이게 자체 좀 징계 이상할 것 처리됐다.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00만 원 해먹었어요. 근데 자체 징계 처리됐어. 괜찮네. 괜찮네. 바로 그 메시지지 뭐 이게. 뭐 승진이나 이런 거에는 물론 제한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랑 상관없겠죠. 상관없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이 예. 방법이 이제 예, 알아버렸고 이게 뭐 단순 실수였거나 이러면은 또 사안이 다르겠는데 더 진화하는 계기를 주는 거죠. 그럴 수 아,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걸리네. 아, 이번에 걸린 거는 이런 문제 때문이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저 내부 처벌로 끝나는 사이 30배가 뛰었다. 네, 횡령액이. 30배가 뛰었답니다. 30배가. 내부 처벌로 끝나는 사이에.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 검찰 관계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경남은행 사건만 해도 피고인이 가족에게 월세 수천만 원대의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도록 했대요. 가족이 범죄 수익 사용, 은닉에까지 적극 가담하는 이게 경우가 특징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야,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우리은행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15년을 살고 나면 50대 후반부터는 숨겨둔 횡령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잠시 지옥 가면 남는 장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뭐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 가족 다 이렇게 금융범죄가 좀 가족들이 금융범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좀 작은가 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가족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갑자기 가족이 큰 돈이 생기잖아요. 그 가족이 다 네. 가담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그 얘기를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오스템 같아요. 임플란트 사건도 사실 되게 충격적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네 자본금을 넘어서는 횡령을 했거든요. 자본금의 108%에 해당하는 2,215억을 자금관리 담당 팀장이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뭐 횡령을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금괴도 사고 뭐 엄청 다 있는데 가족들이 가담을 다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징역 35년이 선고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제 경찰 수사 중에 자살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뭐 금괴를 옮기는 사람도 있었고 금괴가 이렇게 들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2천억이 넘는 거를. 그래서 이게 상상이나 2천억. 야, 근데 이런 돈이 이게 사실 이 회사,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이 경영주는 얼마나 이 회사를 이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자기 그래서 잠시 이게 상장이 된 회사인데 요 사건 나고 잠깐 거래가 중지되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기 자본금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그러니까 나갔는데 이거는 네. 이것도 살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 사람, 이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근데 2천억을 직원 한 명이 막 횡령을 해버려가지고 회사를 흔들어버려. 근데 여기에 가족들이 다 가담해. 야, 어떻게 이게. 야, 이게 보면 이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근데 온 가족을 총동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막 아내는 오피스텔을 샀고 또 또 이 여동생과 리조트 회원권 이런 것들을 했고 처제의 남편 동서도 나오고 온 가족이 일가족이 그냥 형제자매 이 수준이 아니라 야. 처제의 남편이면 동서네요. 그러니까 피 안 섞인 인척까지 다 끌어들여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가족들이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데 쓴 비용이 100억 가까이 된다고요. 100억. 와, 엄청나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진짜, 갑부 그냥 그런 흉내를 낸 거지. 이게 단독 기사도 있어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이걸 합심해서 횡령에 가담했는지 그런 디테일한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야, 우리 구독자님들 들으시면서 황당하시겠지만 혹시 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신고. 내 가족이 이런 행위를 벌이려고 하거나 이런 유혹에 빠져든다 그러면 신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분 35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온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이모가 한이엘님이 이모가 건물이 많은데 세금 폭탄 맞기 싫어서 명의 빌려달라.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 자체가 건물 하나를 한이엘님 이름으로 하고 그 세금을 좀 네가 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참 명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 PPE님이 저 얘기인 거 저거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저거의 답변이죠. 그러니까 PPE님 그 답변이라고 저는 보이네요. 네네네. 가족 횡령. 네. 와,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방금 어떻게 얘기해 주신 오스템 임플란트 2천억 횡령한 사람들의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횡령했는지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부동산 오피스텔 3채 35억. 이 씨하고 아내. 상가 사무실 이 씨하고 아내 11억. 그다음에 아파트 이 씨 처제 남편. 리조트 회원권 3억. 이 씨 아내 처제. 회원권 세 번째 관리비 34억. 이 씨 아내. 그다음에 현물은 금괴. 과연 금괴가 그냥 금괴가 아니라 681억. 야, 저 몇 킬로가 되겠어요, 저게. 와. 이 씨랑 여동생이랑 아버지. 야, 근데 저거는 너무 가족들 중에 왜 말리지 않고 저기에 저렇게 다 가담하는 걸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크니까.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크니까. 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허니비님도 살아가면서 2천억을 볼 수 있죠. 저도 맞아요. 그냥 이런 기사에서. 저희도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감이 없지 이게 어떻게. 야, 대단하네요.
리조트권 사고 금괴 사고 그 돈이 저렇게 너무 커버리면 뭔가 이게 뇌를 멈추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리나 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몸 가족이? 근데 이 횡령 이런 거액 횡령의 특징이 지금 가족들이 다 가담돼 있다는 게 이런 사건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족만큼 믿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가 또 싶고.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이거는 몇 년 동안 2천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먼저 이 직원을 고소하면서 고소한 밝혀졌어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상장 폐지 신청서도 작년에 제출한 거예요. 네네네.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은 좀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오스템 이게 시작을 해서 자기 은행권에 이 횡령액이 막 나왔는데 거의 코로나 기간에 이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돈이 풀려서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 기간을 겪으면서 약간 우리는 특히 이렇게 돈이 뭔가 더 모든 삶의 요소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더 강하게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세대 불문하고 네.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어제 난 기사죠. 26일이면. 네. 황당한 기사. 여기 또 이제 이 참 황당한 은행 이 직원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직원도 횡령을 하다가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1월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 예금 통장에서 임의로 5천만 원을 인출한 사고가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 피해 고객이 이제 어제 하루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모두 5천만 원 가량의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드러난 건데, 그래서 이 직원이 계속 이제 돈을 뺐잖아요, 남의 통장에서. 그래서 너 왜 그랬냐 했더니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가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통장인 줄 알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엄마 근데 통장이니까. 엄마 통장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지 않나? 엄마 통장에서 엄마가 5천만 원 뽑으라고 했겠지. 아니 그래도 엄마 통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엄마 통장이면 자기가 해도 되나? 아니, 근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이 은행 직원인데 엄마 통장인지 알고 무슨 변명이 너무 엄마 통장이면 네.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신입 직원은 1월에 입사했다고 하는데 일한 지 뭐 고작 뭐 두세 달밖에 안 된 직원이 고객의 돈을 5천만 원 그냥 출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출 과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고객의 계좌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 고객은 보이스피싱 당한 줄 알고 막 경찰에 신고했던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거를 금액은 보전을 빨리 해줬다고 해요. 5천만 원은 다시 보전 조치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돈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진짜 황당한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대놓고 이게 왜 이랬을까요? 진짜 엄마 통장인 줄 알고 돈을 뽑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적인 것 같은데. 엄마 통장인 줄 알았다. 예, 야 참. 아니 엄마가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인 줄 알고 뽑았다. 이러면 좀 수긍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니까. 네. 근데 이 신입은 성년자의 어머니도 다 뭐 성년이고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엄마 실제로 어머니가 거래를 하는지 그렇죠. 네. 봐야겠다.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진짜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황당하죠. 아니 성의도 없어요. 네.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아요? 교묘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그냥 뽑아가지고 대놓고 그냥 뽑고 출금하니까 요즘에 출금하면 다 자기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됐다는 그러니까. 건데 그거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천하제일 횡령대회. 야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막 횡령을 하니까 되게 영화 같아요. 현실 같지 않고 영화의 시나리오 같아요. 새마을금고가 그런 건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다 이제 금융권들은 관리 대상인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예? 그런 모순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의 관리 대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에 관리 지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우리의 좀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뭔가 마땅히 뭔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행안부가 이제 아니라 이것도 금융권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처음 듣는 네. 얘기네. 다음 얘기는 이건 조금 이제 되게 화나는 사건인데 이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역도 부산이 맞아요. 지역도 부산이고, 네. 전 여친이죠, 전 여친. 근데 뭐 부산 돌려차기는 여자친구고 네. 이런 거 잘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연인 관계였던 사람을 이제 폭력을 행사한 건데 몽키 스패너 있죠. 몽키 스패너로 습격해가지고 살인 미수로 아휴. 대법 판단이 나왔는데 1,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자는 30살이니까 30대니까 남자가 15년 살고 나오면 너무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근데 그때 우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도 똑같은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인데 한번 좀 비슷하네요. 그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요. 뭐 하여튼 15년은 확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거냐? 지난해 3월에 이제 결별을 요구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결국은 이런 이것도? 사람이랑 사귀고 싶었겠어요. 사귀면서도 문제가 많았던 많았겠죠. 것 같아요. 예. 네. 결별 요구했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못 참고 남자가 이 여자분이 다니는 직장에 찾아간 거예요. 직장에 흉기를 들고 가서 몽키 스패너로 머리 내려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뭐 흉기 시칼이라고 하더라고. 시칼을 가지고 수차례 찔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 상해가 아니라 살인 미수잖아요. 그래서 살인 미수가 됐고 그 직장에 찾아갔으면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들도 이걸 저지하려던 동료들한테도 흉기를 막 휘둘려서 동료들도 막 그 자상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동료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사건을 겪고 동료가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직장에 누가 일하고 돈 벌려고 오지 이런 것 상상도 못할 일인데 트라우마가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그 심지어, 공간에 들어가는 네. 것 자체가 무서운 그리고 짓인데. 동료를 도와주려다가 자기까지 공격하는데 얼마나 누가 그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네. 끔찍끔찍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근데 뭐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계속 이 여성분 집에 주거 침입하고 그래서 이 여성분도 스토킹 여러 번 범죄. 경찰로 신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도움을 이 진짜 몽키 스패너 사건 있기 전까지는 도움을 잘 못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래서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참 이분 하시는 말씀이 몽키 스패너 때문에 결국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니까 그제서야 수사관들이 한 20명 정도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더 섭섭하고 참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분이 경찰 도움을 요청 안 했으면 몰라도 맞아요. 사실 여러 번의 어떤 이런 스토킹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도 했고 요청도 했는데 그때 사실 제대로 이 가해자의 그 범죄 욕구랄까 그거 차단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에 스토킹 나를 어떻게 신고해? 약간 보복의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사실 양형도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다친 거 이런 거 막 머리 이렇게 봉합 수술하고 이런 사진도 다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피해 입은 모습을 방송에 내고 싶었겠어요. 오죽하면 이랬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될 사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참. 이 스토킹 범죄가 진짜 너무 무섭고 저희도 스모킹건에서 다뤄보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그 스토킹 이게 뭐 경찰 신고하고 뒤에 시스템 그런 얘기도 변호사님하고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스토킹 범죄가. 근데 이게 참 보호가 안 된다는 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위험이 내 옆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못 막을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 스토킹 범죄는 그 생각이 이게 왜 안 될까? 참 그래서 이게 참 경찰도 어렵겠지만 어렵죠. 어렵긴 해요. 사건을 참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한참 전의 사건인데
차 안에서 이게 차 타고 오다가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남성한테 이미 이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해서 코피가 막 났던 거예요. 여자가 차 세우고 내려서 바로 보니까 인근에 파출소가 보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코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코피 흘리면서 여자가 경찰서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그 남자한테 맞았다. 나 그 사람 신고하고 싶다. 그러다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코피 닦으라고 이제 코피는 닦아줘요. 닦아줬는데 너무 황당해. 그 사람 누구예요? 이러더니 전화번호를 받고 바로 이렇게 경찰이 피해자 앞에서 전화를 해요. 그 남자한테. 당신이 지금 이 여자 때렸다는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분 앞에서. 이야. 가해자가 아니요? 끝! 사건 끝!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여기도 뭐 시골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코피 흘리면서 여자가 들어갔는데 남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코피를 흘리고 들어간 사람이 내가 지금 맞았다고 하는데 그 피해자 앞에서 때렸다는 사람 전화번호 바로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을까? 그 가해자 그럼 자기가 때렸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 여성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 돌려보내면 이제 얘는 만약에 보복금지하러 네, 갈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사실 그 이후에 다른 폭행이 더 일어났는데 물론 이 정도의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사건 하나를 그렇게 안일하게 봐서 더 큰 피해 막 진짜 무조건 생겨요. 네, 제가 볼 이렇게 때는 되면 무조건 생겨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얼마나 믿을 구석이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언제쯤 머리가 이렇게 7cm 찢어졌고 식칼로 막 가슴도 찔렀다 했잖아요. 간, 폐, 늑골, 횡격막 다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15년 너무 작다. 그래서 1심, 2심, 3심 모두 15년이 나왔는데 야,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이 2,400만 원 정도 공탁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엄벌을 구했고 반영할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다. 아니 한 살, 야 이게 진짜. 근데 그 살인 미수가 15년이면 맞게 나온 거예요? 뭐 살인 미수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정형에서 2분의 1 정도는 이제 감경이 돼요. 원래 미수니까 미수인데 이거는 뭐 살인 미수이지만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그 특수상해거든요. 흉기를 가지고 상해했기 때문에 특수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동료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는 업무방해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왜 뭐 저 판결문에 봐야겠지만 업무방해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흉기 후드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했던 행동에 비하면 그러니까 검사는 20년 구형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사실 민사해가지고 거기 있던 직원들 손해배상 다 해야죠. 다 해야죠. 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사람 상대로 손해배상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의 손해배상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또 나한테 소송을 제기해? 맞아요. 진주 씨 보세요. 진주 씨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소 다 노출되고 오히려 더 소송을 하면서 더 결과가 안 좋아졌잖아요. 진주 씨라고 네. 하면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네. 피해자분이신데 저희가 다음 주에 진주 씨 모실 거예요. 이 라이브에. 그 진주 씨가 다음 주 라이브 시간에 여기 앉아서 직접 얘기하실 거예요. 녹화도 아니고 라이브로. 네. 네. 그래서 진주 씨가 아마 참 용기를 또 내주시는 건데 아마 또 본인의 아마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책이 썼다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해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씨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진주 씨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진주 씨가 여기 네. 오실 겁니다. 근데 네. 그 변호사님하고는 연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저희는 그 사건 일어나고 하여튼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보고 근데 너무 사람이 되게 씩씩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네. 그래서 누구와도 금세 친해질 수 있는 네. 그런 참 그런 분이 그렇게 그런 황당한 사건을 겪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것도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맞습니다. 또 좀 유사하죠. 뭐 전 유사해요, 연인이라는 걸 유사해요. 빼고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
이게 오늘 아침에 난 기사인가 그래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났는데 이제 판결이 이제 오늘 요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났다. 거죠. 예. 이 진주 씨가 다음 주 오기로 했는데 예, 또 뭐 아무튼 끊이지 않아요. 이런 게 참 이상한 놈들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좀 요까지 하고요. 좀 황당한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네. 참 용기 있는 요즘 이 기사를 얘기하기 전에 요즘 그 뭐 5, 60대가 이렇게 나이 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범죄를 봐도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범죄. 이게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인데요. 한국어 가르쳐 줄게 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거든요, 상대가. 누가 신고했냐? 이 60대 할머니가. 60대 할머니가 외국인 노동자한테 이렇게 내가 한글 가르쳐 줄게 해서 친해지어서 집에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신고해 버렸어요.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 네. 근데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그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시각에 이 남성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이런 시간 같은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네. 이 60대 할머니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을 네. 때는 뭔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내용이에요? 뭐가 뭐 그냥 마음 뭐죠 이게? 이게 결국에는 돈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냥 월급을 방글라데시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나한테 줘라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아 네,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보니까 1월에 두 사람 네. 성관계를 갖게 됐대. 서로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어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1월에 성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네. 이 할머니의 태도가 이상해졌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 외국인 야. 노동자가 자기 집에 보내려고 당연히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좀 이 60대 여성과 연락을 차단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앙심을 품고 화가 나서 거짓 사실을 꾸며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이 보면은 만남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총 2,495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게 바로 스토킹이죠. 원하지 않는 연락을 이렇게 하는 거. 2,495회 6개월 동안. 이것도 지금 무고와 함께 그 기소가 돼서 스토킹 스토킹으로? 처벌법 위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분한테. 이 할머니라 해야 되나? 60대가 할머니는 아닌데 요즘 세상에. 아우, 할머니 60대 아니죠. 후반인지 초반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어쨌든 이게 그 무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스토킹하거나 이런 게 결합된 범죄인데 실형 선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무고죄로 3번 이상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게 정상은 아니네요. 범죄 전력이 있는 게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네. 초범은 아니잖아요. 네. 심지어 같은 죄명으로 무고로 3번이나 집행유예도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실형은 이게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고는 정말 되게 어려워요. 무고는 완전히 허위사실로 꾸며내야 돼요. 무고가 뭔가 내가 이 사람 고소했는데 저 사람이 무혐의 나오면 다 무고냐? 절대 아니거든요. 무고라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 사실을 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팔 하나 이렇게 때렸는데 그냥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고소를 하냐면 정말 팔이 부러진 것 같다. 여기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도 그건 무고가 아니거든요. 피해 사실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한 거, 정황을 조금 과장한 거는 절대 무고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완전히 허위 사실을 꾸며낸 거잖아요. 이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난 이 시간에 강간당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무고가 되는 건데 사실 무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실에서. 네. 이게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그래요? 이렇게 쓰보니까 그렇지만 좀 네. 정상적인 분은 아닌가 봐요. 그래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이제 무고를 하는 걸 보면 정상은 아닌 게 보이는 게 자신에게 이제 처음에 고소할 때는 돈을 빌려가 가지고 갚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그 외국인 남성을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할머니가 거짓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애가 복면과 모자와 복면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현금 1,500만 원 뺏어갔다. 그리고 나 강간했다. 그리고 택시 지하철에서 나를 추행했다.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대책 없이 거짓말을 막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경찰이 대질- 대질 조사를 했는데 대질 조사 잘 안 하거든요 요새. 근데 이 자리에서 이 60대 여성이 그 외국인 남성을 핸드백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내리쳤다 경찰 앞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경찰 앞에서 대질 조사하는데 누구를 막 때리고 욕하고 이런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좀 그냥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네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법 없이 사시는 법 없이 분이네요. 사는 분, 법 없이 사는 60대 네. 여성분.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 정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40대네 이분은. 이분 40대면 이 분명히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와서 당연하죠. 돈 벌어가지고 네. 다 가족한테 보내시려고 그렇죠. 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이 얼마나 누구 도움 받지도 못하고 진짜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랬을지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분도 그러니까 이 한국어 가르쳐 준다고 해서 뭐 60대 할머니 40대시니까 본인은 뭐 하니까 뭐 그냥 갔겠죠. 그러다가 성관계를 갖게 돼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60대 여성분이 뭔가 정상은 아니지만 뭔가 일을 꾸미려고 모르죠. 그것까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죠? 하여튼 좀 이 남성도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 판결 선고 나올 때까지 사실 진짜 어려웠게 자기 만약에 조마조마했겠죠. 잘 우리나라 법도 잘 진짜 모를 텐데 예. 만약에 내가 좀 몰려가지고 가해자가 되면 추방될 텐데 돈 어떻게 버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판결 선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런 게 판결문에 들어갔네요. 이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이 범행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고한다라고 했네요. 그렇지만 조금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요걸 참작했다. 이렇게가 결론이네요. 네. 다음 주에 네. 우리 그 진주 씨 직접 모시니까 네. 그때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 4시 반에서 네. 5시 사이. 많이 들어오셔요 그때. 네. 그 진주 씨 뭐 옆에서 또 같이 오셔서 또 응원도 응원해 해주시고,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진주 씨가 쓴 책 또 소개할 텐데 그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아마 진주 씨가 또 힘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현재도 아주 씩씩하게 정말 누구보다 더 밝게 이렇게 정말 아주 훌륭한 여성분이거든요. 그 진주 씨가 옆에서 봐도 그래도 또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튼 많이 좀 찾아와 주셔서 오늘 오신 분 다 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